오늘 이슈부터 좀 볼까요? 네, 뉴욕 시장은 어쨌든 지난 주 금요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 다우가 진짜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초가 굉장히 낮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뭐라고 그랬죠? 2만 원? 네, 이마롤이 나왔죠.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한 종목군들이 대다수였지만 봉의 색깔은 빨간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시초가 안 좋았으니까. 네, 근데 나스닥 선물이랑 국내 코스피 지수랑 거의 99% 이상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인지 아니면 나스닥 선물이 먼저 움직여서 따라 움직였는지. 네. 그 지난 금요일 날만 놓고 보면 우리가 선행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말아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뉴욕 증시 특징 본다라고 하면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싹 다 빠졌습니다. 예. 싹 다 빠졌고 이제 반도체 하드 쪽은 이제 다 올랐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하드 위주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좀 크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왜? 월요일 날 급락하고 그 다음 날 확 급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급락할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 6%인가요? 7%인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10%까지 네. 오르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이렇게 많이 낙폭을 회복하면서 거의 보합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아까 프리마켓 잠깐 보셨습니다만 5% 이렇게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 갈 여지도 좀 있겠다 보면.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동전주는 1,000원 미만 주식을 보통 동전주라고 하죠. 야, 근데 170개나 된다는 얘기네요. 너무 많다. 줄은 겁니다. 200개가 넘었다가. 네. 이제 근데 미국에서 코스닥이 그만큼 오른 거 생각하면. 네. 미국에서 이제 페니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페니 주식들을 1달러 미만 1달러, 주식들을 네.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예, 나스닥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 6개월 동안 개선 기간 준 다음에 10일 연속 니네가 1달러 이상으로 올라온 날이 없으면 무조건 상폐를 시켜버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동전주 이제 말은 동전주라고 하지만 가격엔 문제가 안 되겠죠. 시가총액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SK증권도 동전주긴 합니다. 1,000원이 안 네. 되니까. 근데 올해 기준으로 150억,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 300억이 안 되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좀비가 이제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하는 걸 좀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싹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배당도 안 주고 사실 사업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어떤 작전 세력들과의 어떤 연계로 이제 주가 한번 띄워보려는 기업 싹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AI가 붐이다 그러면 기업 이름을 AI가 갖다 붙이는. 연상이 되게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붐이다 그러면 맞아요. 마치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인 것처럼 기업 이름 바꾸고 그냥 살짝 발만 담궈 놓고 시가총액 엄청 높고 그냥 그 회사 정관에 그런 사업 한다고 추가만 해요. 네. 그걸 또 공시하죠.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에 이름만 봐도 그런 이 기업인 걸 알만한 기업들이 엄청 많죠. 그런 기업들이 한때 주가가 엄청 높았다가 10분의 1, 20분의 1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런 기업들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재벌 회장님 얘기처럼.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게 상장이잖아요. 제도권에 이제 넣는 건데 그거를 담당하는 감독 당국에 사실 그거를 걸러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두른 회사들 중에 일부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방법을 또 만들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턱을 만들어 놔야죠.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2만 원을 62만 비트코인을 62만 비트코인이면 이게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비썸. 전 세계 비트코인의 3%입니다. 3%. 네. 근데 이거를 지급을 했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말 내내 제일 시끄러웠던 뉴스죠. 사실은 그게 화제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장사 중에도 이 어떤 거래소와 관련돼서 어떤 지분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사실 우리들이 전 비트코인을 매매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전한 것을 강조를 했던 게 이건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62만 개니까 걸렸지. 만약에 직원 한 명이 이걸 했다는 뜻인데 직원 한 명이 아는 지인한테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이거를 팔고 환전을 했을 때 그거는 안 걸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에 어떤 그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빗썸이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200개가 안 되고 고객들이 맡긴 게 4만 개가 조금 더 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게 가장 문제인 그러게요. 거죠. 네. 없는 게 지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없는 게 지급이 됐는데 그걸 팔렸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팔았는데 팔렸잖아요. 현금화도 했고.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없는 거를 지급을 받았고 없는 걸 팔았는데 그걸 산 사람은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그게 부동산으로 따지면 물딱지 산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계좌에 1,000만 원 있는데 1억 송금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근데 책임집니까?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 정확히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냥 일반 뭐 어떤 근데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됐지? 없는 걸 팔았는데? 하여간 참 저건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가뜩이나 가상자산들 가격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하여간 참 예. 그 다음에 가죠. 네. 예. 저도 되게 이상했어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봉이, 이 빨간색 봉이 굉장히 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하한가가 체결이 됐던 거예요? 차트가 그려진 건 체결이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만 간 게 아니라 하나에어랑 기아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뭐 이것도 실수예요? 일단 이게 넥스의 어떤 그렇죠. 뭐 맹점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넥스 풀이장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소의 그 풀이장 시간의 장전 시장은 이게 그 단일가 매매거든요. 네. 모아서 가장 큰 겹쳐지는 부분의 가격대와 평균치 정도로.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합쳤을 때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그 호가로 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예. 접속 매매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 넥스 트레이드는 한마디로 우리가 장중에 하는 걸 접속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장 누구나 빠져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왜 하한가에 던졌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하한가에 던져서 누군가 하한가에 매수 주문이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체결이 돼서 이제 하한가를 꽂힌 건데 그거 누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넥스 트레이드 지금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우리가 보통 정적 VI랑 동적 VI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예. 막 올라가면은 중간에 한번 쉬는 구간 이제 거래를 멈춰서 니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거 너무 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살 사람들 잘 생각하고 팔 사람들도 잘 생각해요. 내려갈 때는 오래 올라갈 때 특정 구간에서 이 정적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을 딱 준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경고를 주는데 이 넥스 트레이드는 그게 없죠. 그게 없기 때문에 동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팍 체결이 될 때는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격 왜곡 뭐 어쨌든 시각적으로요. 그런 걸 참 주는 것 같아요. 매수한 사람만 사실 뭐 소위 시쳇말로 네, 그 얘기 저도 봤는데 그 뭐 얼마나 이제 양도 문제죠. 뭐 몇 주면 의미 없는 거긴 한데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거 좀 구조적으로 거래 자체가 이렇게 시스템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은 안 줘요. 이게 원래 이제 외국에 울프라고 이런 것만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그 주문 실수 프로그램 그 매물만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글쎄요. 있죠.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자, 부동산 대신 주식 거대한 돈의 물줄기 바뀐다. 머니 무브라는 말이죠. 네. 이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뭐 그러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에서는 은행의 자금이 지금 증권 쪽으로 몰려온다라는 옮기고 있다라는 뉴스는 많이 봐도 지금 이 뉴스는 사실 이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저도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나오기 시작하는 뉴스 타이틀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워낙에 이거를 세게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증시 쪽으로 부동산 자금이 옮겨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어떤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노출이 몇 개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뭐 부동산 대책에 주목을 받으면서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 뭐 증권시장 쪽으로 오고 그럼 그게 기업으로 가서 기업이 발전해서 국가 발전이 되는 선순환을 유도를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이제 부동산이 유일한 이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뭐 앵커께서도 뭐 항상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 중간에 투자 단계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 정책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대통령께서 직접 좀 밝히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가계 자산이 원래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이제 어떤 분석 자료 같은 걸 보면 이제 가계 내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에 대한 어떤 뭐 자산 비중이 70%가 훨씬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최근 자료는 한 65% 정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좀 약간 좀 1년 정도 뒤에 자료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5대 시중은행 기준 요금을 예금이 뭐 30조 7천억이 한 달 새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요금을 예금 감소 추세인데 올해 한 달 새 이제 30 더 줄었어요. 30조.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네. 좀 더 다음 장 볼까요? 네, 요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는 이제 올해보다 이제 더 줄었는데 23년도에는 왜 증시가 화랑도 아니었는데 올해보다 요금을 예금이 더 줄었냐면 요금을 예금은 이자가 사실 거의 뭐 미미하게 의미가 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3년도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금리가 오를 때였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여서 이자도 안 나오는 곳에다 이제 요금을 예금을 넣어 놓느니 그냥 이제 정기 예금에다 넣어 놓는 쪽이 좀 많아졌었고 그래서 저기 빠졌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사실 은행들이 보너스 같은 걸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요금을 예금에 이제 그렇죠. 기업까지 같이 합친 걸 많이 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이제 요금을 예금에 넣어놨다고 쥐어 짜내갖고 이제 갚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23년도가 올해보다 더 요금을 예금이 줄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3대 7 정도잖아요. 금융하고 부동산이.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 영국, 일본, 미국 이게 좀 보면 뭐 여전히 엄청 높긴 합니다. 사실 미국 대비 뭐 꼭 미국과 비교를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죠. 내 자산이 이제 뭐 100억이다, 뭐 10억으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10억이면은 6억 4천 정도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절반 정도, 일본은 한 23년도 이후에 통계가 없었고 미국은 일단은 미국은 이제 뭐 월세 사는 게 보통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보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낮은 편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내려간 게 아니라 금융 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뭐 늦긴 합니다. 2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만약 올해 자료를 보면 부동산 자산은 그대로인데 금융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내려가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일단은 24년도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뭐 이게 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 무브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그게 이제 된다 그러면 일테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예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가계 자산에서 65%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미국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한 절반 정도로만 줄어서 그러니까 5대 5 정도만 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15% 정도 해당되는 현재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되든 기관이 됐든 간에 이제 국내에서의 수급이 그러니까 국내 주체들의 수급이 주식시장을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금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가계 자산 내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려면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 그거는 누구나 당연합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는 좀 힘들구나라는 어떤 그렇죠. 그게 오면 이제 이게 뭐 확실히 바뀐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게 하는, 그게 뭐 젊은 세대든 나이가 있는 세대든 간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뭐 적극적으로 대출과 이런 것들을 좀 지금처럼 규제를 하는 게 조금 풀어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내가 사는 주거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금융주산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노후 문제나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되니까요.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가서 집을 못 살 정도로 높아진 이유는 주식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살 것 같을 때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도 지금 내가 안 사면 이제는 집을 못 사겠구나라는 느낌을 그동안에 주워왔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의 안정성만 확보가 되면 꼭 내가 집을 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해도 돼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주거가 워낙 불안하니까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거죠. 네. 이제 뭐 부동산 얘기는 뭐 깊게 들어갈 거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죠. 네. 자, 봤고요. 어쨌든 머니무브가 정말 올해로 원년으로 해서 이렇게 본격화 된다 그러면 정말 이제 외국인 신경 우리가 안 쓰고 뭐 우리 맨날 외국인이 얼마 샀네 팔았네 그러는데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예, 오늘은 개인이 엄청나게 사고요. 또 기관이 엄청나게 이런 날도 왔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자, 관심 좀 가겠습니다. 삼성생명을 가져오셨네요. 네. 뭐 1등 주죠. 사실 1등 주죠. 우리나라 금융주 중에 명실상부한 시가총액 1등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보험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데 뭐 DB 손해보험을 필두로 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기업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안 좋은 기업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배당을 좀 늘리는 기업들 위주로 이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때도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을 삼성화재 작년에 실적 너무 좋았죠. 그래서 역사상 최고 실적 기록을 했고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소각에 완전 진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그 지분을 8.5% 제일 많이 보유했죠.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보유 지분 8.5%인데 삼성전자가 뭐 1,000조 원인데 이게 뭐 그러면 뭐 얼마가 되는 거냐 뭐 85조냐 이거는 사실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미 삼성전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소각을 하면은 이제 이 갖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 팔 필요 없어요. 당장. 네. 그리고 또 배당도 네, 늘어나고 많이 이제 주고. 특별 배당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가 또 했죠. 발표를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또 카카오인베스트 두나무 지분 인수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삼성생명이랑 삼성증권이 10% 정도 갖고 있죠. 카카오인베가. 근데 우리는 그거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인베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어떤 온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증권이 카카오인베스트가 갖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인수한다 이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희가 나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크게 움직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인베는 이제 이 아래쪽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 근데 뭐 삼성생명, 삼성증권은 우린 그거 검토한 바가 또 없다. 그 내용이 좀 약간 온도차가 좀 상당히 심하게 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삼성 SK 많이 올랐네요. 요즘에. 삼성 SK 빼고는 이게 역사상 최고치인데요. 빼고는 거의 안 올랐지만 좀 안정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임했습니다만은 뭐 거의 떨어지진 않았고 전일 대비는 떨어졌지만 그리고 외국인 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주목을 받겠지만 그 외적인 종목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지분 갖고 있는 종목만 이렇게 주가가 영향을 받을 정도네요. 네, 삼성생명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